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연금은 충분할까? 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것은 건강입니다. 무릎은 괜찮을까? 혈압은 어떨까? 치매는 오지 않을까? 물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건강검진 수치로는 측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외로움, 달라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어떻게든 됩니다. 아껴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어려움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작 마음의 문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고통은 대부분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할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플까봐 두렵습니까? 혹은 또 다른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노년에 의외로 가장 힘든 문제 5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이해하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한 채 맞이하는 폭풍과 알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폭풍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흔히 혼자 사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분들이 있고 자식이 자주 찾아와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74세의 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자녀들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외로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별로 없어요.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가끔 들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용해지죠. 그 적막함이 가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외로움이 노년에 더 깊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 평생의 동반자를 잃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또한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줄어들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 매일 북적이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감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몸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가까이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약자에게는 형벌이지만 강자에게는 자유다. 외로움을 무조건 피해야 할 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운다면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작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견디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모임에 나가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70살의 한 남성은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회사 문을 나서던 순간을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후련했어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명함을 내밀 일도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은 비단 직장을 떠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어머니들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엄마라는 역할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왜 그렇게 큰 상처가 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공헌감을 꼽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나 역할의 상실로 그 공헌감을 잃게 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지로 떠났을 때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학문 연구와 저술, 제자 양성에 몰두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임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새로운 쓰임을 찾아야 한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은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왔을까요? 지인의 권유로 동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회계 업무를 했던 경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숫자와 셈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제가 가르친 걸 이해했을 때 보여주는 그 표정, 그게 다시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나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마음에서 나온다. 직장이라는 자리를 떠나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예전의 역할을 그리워하며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봉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 그 안에서 새로운 쓰임을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간관계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예상보다 더 크게 마음을 흔듭니다. 68세의 한 어머니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봐요. 전화를 해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손주를 보러 가고 싶어도 괜히 부담될까봐 조심스러워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관계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그분에게는 낯설고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시간이 지나고 둘만 남게 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갈등이나 서운함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72살의 한 부부는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다 거슬리더라고요. 친구 관계 역시 변합니다. 건강 문제나 거리 혹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가 노년에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그 관계의 빈자리를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관계의 변화를 느낄 틈도 없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에는 그 변화가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머니는 점차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습관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손주를 보고 싶을 때는 미리 물어보고 부담 없이 짧게 방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못 봐도 만날 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관계가 변한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은 거였더라고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가꾸면 새로운 모습으로 깊어진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서운함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는 건강보다 무서운 무기력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무기력일 때가 많습니다. 76세의 한 남성은 신체적으로는 큰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다 귀찮았어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귀찮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았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던 날도 많아요. 그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게을러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기력은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목표가 사라지고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무력감입니다. 문제는 이 무기력이 단순한 게으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지 기능도 함께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기력이 몸의 쇠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를 잃은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강렬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마음의 힘이 삶을 지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남성의 경우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오늘은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지만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그 작은 행동이 조금씩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마당까지 나가보았고 그 다음에는 동네를 잠깐 걸어보았습니다. 큰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문 하나 여는 것부터 시작했을 뿐인데 그게 조금씩 다른 걸 하게 만들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일 정해진 일과를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는 그 루틴이 그를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 또한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마음이 무거울 때일수록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반복하는 작은 루틴이 있으십니까? 혹시 의욕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움직임마저 멈춰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창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 짧게라도 동네를 걸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기력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회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문득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 속에서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후회입니다. 79세의 한 여성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었나?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라는 말에 밀려 결국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표현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그때는 그런 말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한 번만이라도 말할걸. 후회는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괴롭힐까요? 심리학에서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의미를 찾게 되지만
하지 않은 일은 만약 그때 했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맴돕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저장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 후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자책으로만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다가올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에 머물러라.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지만 오늘이라는 현재에 조금 더 마음을 두는 연습을 통해 그 무게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고 작은 목표였던 동네 산책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였어요. 후회를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후회를 다루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저 가슴에 묻어두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외로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관계의 변화, 건강보다 무서운 무기력, 그리고 후회.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처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처럼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쉽게 간과되고 더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더 깊어질 때까지 방치되기도 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라는 역할에서, 부모라는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생 후반부의 고통은 대부분 마음의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 그 공허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가 말했듯 변화를 억지로 막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었듯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의 작은 루틴과 의미를 찾는 노력은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도, 역할 상실의 아픔도, 관계의 변화도, 무기력도, 후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이해한 사람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훨씬 덜 흔들립니다. 아, 이게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어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다룰 수 있는 현실로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보는 것, 작은 봉사를 시작해보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 매일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 그리고 마음속 후회를 행동으로 바꿔보는 것.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